이제 내가 이제 파산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회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소득 유무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고,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부양 가족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변호사님,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네. 어떤 점을 좀 고민하고 있을까에 네.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첫 번째는 아마 빚독촉, 여기 좀 가장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회생이랑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좀 이런 부분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를 하면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독촉 추심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파산은 사실은 금지 명령은 없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가 나면 그 파산 선고의 효과로 못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독촉 추심이 계속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통상 개인 회생에서는 금지 명령까지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금지 명령은 사건 접수를 하고 보통 한 일주일 내외면은 일반적으로 나오죠. 광주지방법원만 제외하고. 광주는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기준들은 있는 걸로 보여요.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최근 채무가 많다거나 채무 사용처가 어떤 사행성으로 보여지는 거에 쓰여졌다거나 뭐 변제율이 낮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금지 명령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그 판단 기준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없고 자의적이다 보니까 그냥 뭐 운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파산의 경우에는 독촉에 시달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상당수는 사실은 채무가 굉장히 좀 오래된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은 오래된 채무이기 때문에 이제 독촉 추심은 이미 한참 있었다가 이제 그걸 넘어선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사무실에 파산하려고 맡겼다라고 해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통보가 되면 뭐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독촉 추심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드는 경우는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이제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채권사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사실 파산 선고 전까지는 조금 연락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영상에서 회생과 파산의 시정 요건도 많이 다뤄봤는데, 네. 사실 파산은 어떻게 보면 빚을 하면 탈 수 있어서 좀 파산이 좀 유리해 보이나 싶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좀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케이스는 좀 어떤 경우인가요? 사실은 이제 소득 유무가 가장 크겠죠. 말씀하신 대로 파산은 지금 다 터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다 터는데 어떤 기준으로 터냐? 말 그대로 내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그냥 빚을 털어버리고 끝나는 거지만, 내 재산이 있다면 적어도 이 재산은 지금 시점에 채권액에 비례해서 분배되는 거잖아요. 어떤 변제 재원으로 쓰이는 건데, 회생은 좀 다르죠. 내가 재산이 있다면 재산은 지키되 일정 기간 동안 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라, 요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에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회생이랑 파산이랑 둘 다 가능하면 회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회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그만두고 소득 없으니까 이제 파산할래, 이제 이거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파산 접수하기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뭐 일을 해서 소득 활동 멀쩡히 하고 있었고, 어떤 뭐 신체 장애나 질병이 없어서 일을 못할 만한 사유도 없어 보이고, 이런데 이제 단지 파산 접수만을 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둔 걸로 보여진다 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남용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실제로도 이제 판사님이 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보정 명령이 나오기도 해요. 그게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바로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 그 네. 소득이 없는 기간, 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근데 뭐 그 기간을 이렇게 말을 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제까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부득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고로 당했다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다거나 질병을 얻었다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바로 파산을 진행하는 거 가능하겠죠. 뭐 실제로도 이제 정말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뭐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을 하셨다가 그 질병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바로 뭐 파산을 진행하신 분,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뭐 한 2년 뭐 이렇게 놀았어도 굳이 일을 못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법원에서는 한번 확인을 하겠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간, 뭐 6개월 놀면 안 되고 뭐 1년 놀면은 되고, 이렇게 이제 기간으로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기간이라든지 장애 질병 여부라든지 부양가족 여부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회생 파산 중에서
자격 요건 이런 부분은 상담 단계에서 네. 본인의 어떤 그런 사유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그렇죠. 이제 근데 내가 이제 파산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회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소득 유무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고,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부양 가족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부양 가족이 한 명이다. 나 혼자 산다. 라고 하면은 130만 원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용소득은 2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뺀 7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이제 가용소득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2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부양 가족이 2명이에요. 그러면 220만 원 빼니까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족이냐 2인 가족이냐에 따라서 개인회생을 해야 되느냐 파산을 해야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일단 소득에 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양 가족이라든지 채무를 어떻게 부담했는가. 왜냐면은 사실 이제 파산에서 가장 까다롭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사치 과소비, 뭐 주식 코인 도박 이런 거는 이제 파산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은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파산해서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교사제도에 단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비처적인 분들께서 반드시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뭔가 신분사기 제약이 깔리진 않을까, 네. 혹시 뭐 발생하는 단점 같은 게 좀 있을지. 그럼 회생은 전혀 없고, 파산 같은 경우는 파산 선고를 받아서 면책이나 복권이 안 된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는 있어요. 몇몇 뭐 전문직이라든지 이제 뭐 영업 허가를 받는다든지 등에 있어서. 근데 사실 뭐 면책을 받으면 그런 제약도 이제 사라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제약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조금 더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제 빚을 갚아야 될 텐데, 회생보건에서 그 인가 이후에 계속 좀 이렇게 트래킹을 하나요?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조건부 인가 나오는 사람들. 그거 아닌 이상은 사실은 법원에 매월 납부하는 그 금액만 잘 들어가면 괜찮으니까 인가 결정 받으면은 그 이유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건부 인가는 이제 회생에서 덜 갚으려고 소득을 뭐 고의로 줄였다거나, 취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향후에는 소득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거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래는 인가 결정이 나면은 인가 결정 당시에 확정된 금액을 매월 법원에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년 소득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소득이 증가됐으면 그 증가된 것만큼 변제금으로 법원에 더 내라, 이제 약간 이런 거거든요. 또 이제 고민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혹시 본인의 가족, 배우자한테 피해가 난다거나, 네. 아니면 회사에 뭔가 사실 알려진다거나 이런 건 아닐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회생이나 파산이나 원칙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뭐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긴 하는데,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재산에 관한 것들을 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재산 형성 경이라든지 부부 간의 거래 관계가 계속적으로 뭐 돈을 주고받고 한 게 있다든지, 그러니까 생활비를 넘어서는 수준의 금액, 그러면 이제 그 재산 형성 과정, 취득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득이 이제 배우자님에 관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조를 이제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사실조회 절차라든지 이런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배우자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몇몇 이제 재판부나 법원들은 뭐 사실조회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배우자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파산 절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재산 형성 경이라든지 이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여라도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놓거나 돌려놓고 그 이점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를 조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신용불량 상태가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 명의로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못 쓰고 경제활동도 본인 명의로 안 하고 이제 뭐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제 협조를 얻어야 되거나, 실제로 파산관계인이 뭐 직접 배우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 알려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일 것 같은데, 네. 변호사 비용 제외하고 회생과 파산에 좀 소요되는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뭐 그건 천차만별이긴 한데, 근데 뭐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총 합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는 대부분은 들어가지 않을까.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신다면 그 정도 수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보도 많다 보니까 나 스스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함으로써 분명히 베네핏이 있을 거잖아요. 좀 어떤 게 좀 그런 것들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소득을 계산해가지고 가용소득을 빼고 그다음에 뭐 재산이 좀 있다라고 하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맞추기 위해서 뭐 그걸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 조금 1차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준비해야 되는 자료의 양이 복잡하다면 또 복잡하고 단순하다면 단순한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완전 스스로 하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자료를 이제 전달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또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자료 리스트만 가지고선 준비해서 이거 법원에 내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목적에서 이게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쨌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조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자의 손해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채무자도 너무 과도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회생 절차를 완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중간의 입장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변제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또 부당한 보전권고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직접적인 판단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판단해 드리는 게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인데 지금 그게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 사무실도 많지는 않다는 것도 문제겠죠,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왜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늦게 오시나요? 일단은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 해야 돼요.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쨌거나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뭐 중금리 고금리 대출 같은 걸로 막으려면 막을 수는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또 1, 2년을 보내고 오시는 건데 이미 최소 1, 2년 이상은 경제 상황이 나아진 거 없이 채무만 더 늘어난 상태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당장은 지금 터지지는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사실 미리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뭐 비슷한 맥락에서 연체되기 전에 하면은 사실 제일 좋죠. 왜냐면 도촉 추심 안 받고 접수하면은 이제 그대로 그냥 쭉 진행되는데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연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빨리 접수해 주세요. 이제 막 저희를 막 쪼는데 접수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그것도 접수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러면 연체되기 전부터 이걸 좀 감안해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보시면 본인이 내가 이런 것까지 신청해야 돼 약간 패배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나를 이거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분들 사실 많고 이거를 하면 망한 거를 선언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이 제도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결국에는 그대로 둔다고 해도 돈은 돈대로 못 갚을 뿐더러 경제활동도 안 되니까 이제 또 국가적으로도 이제 손해이다 보니 이분들은 이제 구제해주는 구제책이 마련된 거고 이게 뭐 사실 미국이라든지 뭐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두 다 시행되는 제도에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떤 실패를 선언하는 거라기보다는 현 상태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고 새 출발하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에서 소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4대 보험이 되는 것만 되는 거야? 아니면 3.3만 떼는 급여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현금으로만 받는 것도 돼요. 그냥 내가 매월 일정한 소득을 벌고 있다라는 것만 소명이 되면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요즘에는 직장이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저희처럼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정하진 않거든요, 사실. 네.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온다고 하면 뭐 회생이나 파산 중에 어떤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소득 활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회생을 고려해야죠. 회생을 기본값으로 먼저 검토를 하되 회생이 아니라 파산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파산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 회생이랑 파산이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회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소득이란 것도 직장에 제한이 없어요. 법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일들이 있죠.
단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재작년인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타투 하시는 분이 있어요. 타투는 사실 의료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자 등록도 못해요. 왜냐하면 합법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그걸 업으로 해서 소득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자 등록이 당연히 안 나오니까 세금 신고는 당연히 못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분들도 회생은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했어요. 통과됐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간혹가다 뭐 지금도 그런 사무실들이 있는데 뭐 4대 보험 아니고 뭐 그런 직장이면 개인회생 못 한다 뭐 이렇게 안내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